한 업종이 5년 만에 700곳 넘게 사라졌습니다. 바로 동네 떡집입니다. 한때 골목마다 고소한 냄새를 풍기던 방앗간들이 이제는 셔터를 내린 채 흔적만 남기고 있습니다. 결혼식과 돌잔치가 줄고 비싸다며 손님들이 떠나는 시대. 2024년 한 해에만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지금 평생을 바친 가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등을 떠밀었는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곳들은 무엇이 달랐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5년 새 700곳이 넘는 떡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숫자는 분명한 추락을 말하지만 진짜 파열음은 우리 일상에서 먼저 났습니다. 동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큰 길목마다 떡집이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명절이면 줄이 늘어섰고 돌잔치나 결혼식이 있는 날이면 아침부터 분주하게 찐떡을 포장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카페가 들어서거나 아예 빈 점포로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가게 하나가 없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떡집은 그냥 음식을 파는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백일떡을 맞추고, 이사를 가면 팥시루떡을 돌리고, 부모님 환갑에는 떡 케이크를 준비하던 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네 경조사의 모든 순간에 떡집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풍경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대도시든 소도시든 상황은 비슷합니다. 상가 임대료가 비싼 역세권에서는 진작에 떡집이 사라졌고, 그나마 버티던 주택가 골목 떡집들도 하나둘 셔터를 내리고 있습니다. 30년, 40년 한자리에서 장사하던 오래된 가게들이 이제 더는 못하겠다며 떠나고 있습니다. 이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대부분 사장님들의 나이가 60대, 70대입니다. 평생 떡만 만들어 온 분들이 폐업 이후 다른 일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녀들에게 가게를 물려주려 해도 누가 이 고생을 하려고 하겠느냐는 말이 돌아옵니다. 기술 전수도 끊기고 생계도 막막해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떡집의 몰락은 단순한 자영업 폐업 통계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조사 문화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전통 음식이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의 실체는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과 실제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과 통계청 자료를 직접 들여다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황은 느낌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2019년 기준 전국 떡 제조업체 수는 약 4,20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준으로는 3,500곳 수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5년 사이에 700곳 넘게 사라진 것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6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은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전체 자영업 시장의 상황입니다. 2024년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연간 폐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대 생활업종 기준으로 5년 생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10곳이 문을 열면 5년 안에 6곳이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떡집도 이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수요 자체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떡집 매출의 상당 부분은 행사 주문에서 나왔습니다. 돌잔치, 결혼식, 회가변, 개업식 같은 경조사 때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한 달 매출이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행사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2024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습니다. 출생아 수도 23만 8천 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를 10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입니다. 2013년 혼인 건수는 32건이 넘었고 출생아 수는 43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떡집 매출을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설과 추석 명절도 예전만 못합니다. 과거에는 명절 선물로 떡을 주고받는 문화가 있었지만 이제는 건강식품이나 정육 세트, 심지어 상품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떡은 더 이상 선물 목록의 상위권에 있지 않습니다. 결국 떡집들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손님 없이 버텨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는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명절 2달에 몰려 있으니 나머지 10개월은 적자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 버틸 수 있는 가게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떡집의 매출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떡집 매출 구조를 이해하려면 B2B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의 줄임말로 기업이나 단체를 상대로 하는 거래를 뜻합니다. 떡집에서 B2B란 개인 손님이 아닌 예식장, 돌잔치 업체, 기업 행사, 대행사 같은 곳에서 들어오는 대량 주문을 의미합니다. 과거 동네 떡집들의 매출 중 절반 이상이 이런 B2B 주문에서 나왔습니다. 개인 손님이 송편 한 팩, 인절미 한 박스 사가는 것으로는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대량 주문이 들어오면 한 번에 수백만 원 매출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많은 떡집들이 예식장이나 연회장과 거래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혼식 자체가 줄어든 데다 결혼식 형태도 크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대형 예식장에서 수백 명 하객을 모아 치르는 결혼식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대신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선호합니다. 스몰 웨딩은 소규모로 치르는 작은 결혼식을 말합니다. 야외에서 간소하게 하거나 심지어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스몰 웨딩에서는 전통 패백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생략합니다. 예전에는 패백상에 올라가는 떡이 필수였습니다. 패백은 신부가 시부모님께 처음 인사드리는 전통 예식인데 예전에는 이때 떡이 빠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돌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이나 뷔페에서 성대하게 치르던 돌잔치가 이제는 가족끼리 집에서 조촐하게 하거나 아예 안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 떡집 사장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20년 넘게 근무하다 퇴직한 50대 김 씨는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3억 원을 투자해 떡집을 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운영하던 방앗간의 추억, 그리고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며 시작한 창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1년 중 설과 추석 2달은 정신없이 바빴지만 나머지 10개월은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되는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대량 주문을 기대하고 거래처를 뚫어보려 했지만 이미 행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서 신규 거래처를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결국 2년을 버티다 폐업을 결정했고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B2B 수요가 무너진 것만으로도 떡집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개인 소비자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떡이 왜 이렇게 비싸냐는 말. 떡집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동네 떡집에서 송편 한 팩 사면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백설기나 시루떡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이 먹기에는 양도 많고 가격도 부담스럽습니다. 같은 돈이면 카페에서 예쁜 케이크를 살 수 있고 편의점에서 다양한 디저트를 골라 담을 수도 있습니다. 비교 대상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에 따르면 쌀값은 최근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팥값은 더 심합니다. 국산 팥 가격은 수입산의 3배에서 4배 수준인데 맛을 위해 국산 팥을 고집하는 떡집일수록 원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인건비, 임대료, 포장재비까지 더하면 떡 한 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들 눈에는 그냥 떡이 비싸게만 보입니다. 게다가 맛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동네 떡집에서 사 먹는 떡이 그냥 표준이었지만 이제는 유명 맛집 떡, 백화점 떡,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브랜드 떡 등 비교 대상이 넘쳐납니다. 여기서 인식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사장님은 재료비가 올라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손님은 빵보다 비싼데 맛도 그저 그렇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손님은 자연스럽게 발길을 돌립니다. 실제로 소비자 설문조사를 보면 떡을 잘 안 사 먹는 이유로 가격 대비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불한 돈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가성비란 가격 대비 성능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내가 낸 돈만큼 만족스러운지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성비를 따지는 시대에 동네 떡집이 직면한 냉정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떡집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과연 그 시도는 성공했을까요? 위기를 느낀 일부 떡집들은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특히 젊은 창업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스타그램 감성 마케팅입니다. 예쁜 포장, 감각적인 인테리어, 사진 찍기 좋은 진열대, 이런 요소들로 MZ세대 손님들을 끌어보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MZ세대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40대 초반의 박 씨는 대기업을 퇴직한 뒤 이 전략으로 떡집을 열었습니다. 상호도 영어로 지었고 매장 인테리어도 카페처럼 꾸몄습니다. 포장지는 유명 디자이너에게 의뢰해서 제작했고 인스타그램 광고에도 적지 않은 돈을 썼습니다. 오픈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면서 일부러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방문이었습니다. 한번 와서 사진 찍고 떡을 산 손님들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답은 간단했습니다. 떡 맛이 특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쁜 건 알겠는데 굳이 다시 올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온라인 리뷰였습니다.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포장은 그럴듯한데 내용물은 별로라는 혹평이었습니다. 박 씨는 1년을 버티다 결국 폐업했습니다. 인테리어와 마케팅에 쓴 초기 투자금만 1억 원이 넘었는데 회수는커녕 빚만 남았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겉모습에 쉽게 속지 않습니다. SNS 시대라고 해서 예쁘기만 하면 팔리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소비자들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한 명이 실망하면 그 후기가 수백 명에게 퍼집니다. 본질이 뒷받침되지 않는 마케팅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떡집이 살아남으려면 결국 떡맛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지키면서 동시에 시대에 맞게 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많은 창업자들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방법이 없는 걸까요? 흥미롭게도 같은 시기에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동네 떡집은 줄줄이 문을 닫는데 떡을 소재로 한 디저트 시장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편의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에서 떡을 활용한 디저트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찹쌀떡 아이스크림, 인절미 크림떡, 흑임자 떡케이크 같은 제품들입니다. 편의점 디저트 판매량은 2024년 대비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중에서도 떡과 한과 관련 잼의 인기가 두드러집니다. 이 제품들은 1인 가구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소포장에 가격도 2,000원에서 3,000원대로 저렴합니다. 최근에는 할메니얼이라는 트렌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할메니얼은 할머니의 사투리인 할매와 밀레니얼 세대를 합친 말로 옛날 간식을 즐기는 젊은 세대를 뜻합니다. 노래 밤양갱이 유행하면서 양갱 판매가 급증했고 약과는 약게팅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품귀 현상을 빚었습니다. 전통 디저트가 힙한 아이템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 떡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미국의 대형 식품점 트레이더조에서는 한국식 냉동김밥이 초도 물량 250만 개가 한 달 만에 품절되는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떡볶이를 비롯한 떡류 수출도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크게 늘었습니다. 즉석밥과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의 미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5% 넘게 급증했습니다. K-푸드란 한국 음식을 뜻하는 말인데, 한류 콘텐츠를 통해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해외 소비자들이 떡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틱톡에서는 꿀떡 시리얼이 화제가 됐습니다.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꿀떡에 우유를 부어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버블티처럼 쫀득해서 일반 시리얼보다 맛있다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한국에서 평범하게 먹던 떡이 해외에서는 신선한 디저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동네 떡집은 망하는데 이런 제품들은 잘 팔리는 걸까요? 핵심은 접근성과 가격입니다. 편의점 떡 디저트는 언제 어디서든 쉽게 살 수 있고 혼자 먹기 좋은 양에 가격 부담도 적습니다. 반면 동네 떡집은 일부러 찾아가야 하고 양이 많고 가격도 비쌉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시장이 죽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이동했습니다. 소비자들이 떡을 싫어하게 된 게 아니라 떡을 소비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통을 고집하며 변화를 거부한 곳은 문을 닫았지만 떡을 현대적 디저트로 재해석한 곳은 오히려 긴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네 떡집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 전략이 눈에 띕니다. 첫 번째는 소포장 전략입니다. 과거에는 떡을 근 단위, 판 단위로 팔았습니다. 가족이 모여 나눠 먹는 것을 전제로 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떡 한 판을 사서 어떻게 먹겠습니까? 살아남은 떡집들은 이 변화에 맞춰 낮게 포장, 소량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한두 개씩 골라 살 수 있게 해서 구매 문턱을 낮췄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한 떡집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폐업 위기까지 갔던 이 가게는 사장님 딸이 합류하면서 반전을 이뤘습니다. 소포장 판매를 시작하고 SNS로 홍보하면서 주문이 늘어났고 2년 만에 연 매출이 15배나 증가했습니다. 예쁘게 만든 떡을 꼼꼼히 소포장하고 보자기와 놀이개, 생화 등으로 장식해서 전통미를 부담스럽지 않게 담아낸 것이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음료와의 조합입니다. 요즘 떡을 언제 먹습니까? 명절에 잠깐 먹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떡집들은 떡을 일상 간식으로 만들기 위해 커피와 어울리는 떡을 개발했습니다. 쑥떡에 에스프레소, 흑임자 떡에 라떼 같은 조합을 제안하면서 떡도 카페 디저트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습니다. 일부 떡집은 아예 매장에 커피 머신을 들여놓고 떡 카페 형태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온라인 판매입니다. 동네 떡집의 한계는 상권에 묶인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맛있어도 동네 사람들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온라인 택배 판매를 시작하면 전국이 고객이 됩니다. 물론 떡은 유통기한이 짧아서 배송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떡집들은 냉동 기술과 진공 포장에 투자해서 품질을 유지하면서 전국 배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떡집들의 공통점은 행사를 기다리는 수동적 장사에서 벗어났다는 점입니다. 단골 팬을 만드는 능동적 장사로 전환했습니다. 특정 떡집의 떡을 일부러 찾아 먹는 고객, 온라인으로 정기 주문하는 충성 고객, 이런 팬층을 확보한 곳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네 떡집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곳이 살아남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추억만으로는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다 떡 먹었다, 우리 떡이 전통 방식이다 라는 말은 사장님 마음속에서는 가치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에게는 구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지금 내 입에 맞는 맛, 지금 내 생활 방식에 맞는 편의성입니다. 둘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결혼식이 줄고 돌잔치가 사라지는 건 떡집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는데 가게가 안 변하면 그건 사장님의 선택입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대가는 혹독합니다. 셋째, 본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인스타 감성만 줬다가 망한 사례에서 봤듯이 떡집의 본질은 결국 맛입니다. 아무리 포장이 예뻐도 마케팅이 화려해도 떡이 맛없으면 손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변화하되 본질을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은 비단 떡집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 자영업을 꿈꾸는 분들, 이미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내가 팔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것을 팔아야 합니다. 내가 편한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편한 방식으로 팔아야 합니다. 동네 떡집의 몰락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동네 떡집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떡의 미래는 어떤 모습입니까? 결혼식도 돌잔치도 사라진 시대. 동네 떡집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소비자를 읽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는지 보여주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전통 음식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흥미로운 건 해외에서 K-디저트 열풍이 불고 있다는 점입니다. 떡이라는 음식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비하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 변화를 기회로 삼을지 위기로 받아들일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떡집만 이런 상황일까요? 사실 지금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 업종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매일 지나치는 또 다른 동네 가게의 충격적인 현실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최근 문 닫은 가게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제보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자영업의 진짜 현실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지금 바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